30대, 40대 너무 한창 나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암 환자로 오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일단 자기 몸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관리를 못했었고, 굉장히 일단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30대 40대 초반 분들의 암 환자들을 만날 때 더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병에 걸릴 수 있고, 세포가 뭐 병들고 노화되고 이럴 수 있는데, 30대 40대 너무 한창 나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암 환자로 오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일단 자기 몸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관리를 못했었고, 또 그냥 바쁘게 살았었고, 특히 어떤 마음의 큰 충격과 상처, 아픔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패턴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몸만 반드시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어떤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요소들도 몸에 영향을 흡수하듯이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특히 더 안쓰러운 것은 정말 암 환자분들 만나면 굉장히 열심히 산 분이에요. 네, 그냥 한가하게 뭐 이래서 암에 걸리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항진이 됐을 때 이제 암세포가 면역질 균형이 깨지면서 발현이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정말 꼼꼼하게 살고, 특히 남을 위해서 또 살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자신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긍정적이고 기쁜, 많이 웃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의 바탕에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적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어떤 비교에서, 나는 평범한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일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만남들로 인해서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어떤 만남이나 비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오랫동안 마음에 큰 묵은 상처들을 꼭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어떤 방법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고민에서 결혼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한 실패인 것 같아요. 결혼,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 관계를 할 수가 없고, 또 상처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인간관계 부분이 크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로 부분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거나, 되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일을 할 때, 자아 존중감, 그것도 기쁘게 할 수 있죠. 어떤 일이라도.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건강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건강의 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그냥 체력이 되는 한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적 관계, 또 정신적인 건강, 심지어 영적인 건강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 아파지는 경험, 몸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가장 그냥 일례로, 쉬운 일례로 중요한 어떤 발표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아주 중요한 회의, 중요한 어떤 업무를 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배가 아프다거나 화장실에 간다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뭐 일주일, 열흘, 뭐 한 달짜리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서 감기 몸살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이렇게 몸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체력이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이 호르몬이 또 우리 몸을 또 지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다이도핀, 도파민 같은 이런 좋은 또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의 상태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로 인한, 콜티졸 호르몬으로 인한 뭐 혈당 상승, 혈압 상승, 뭐 근육 수축, 위장관의 수축,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떤 호르몬을 끌어내느냐를 결정을 하고, 또 각각의 좋은 호르몬과 또 나쁜 호르몬은 몸의 상태를 또 결정짓습니다. 물론 이 호르몬들은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도 일시적으로 잠깐씩 나와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만성적으로 콜티졸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는 염증이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또 혈압도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상승하고 당독소도 증가하고 텔로미어의 길이, 유전자의 길이가 수명을 짧아져서 수명을 또 단축시키는 이런 또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 관리도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실 텐데,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저도 있고 누구나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이 돼서 내 몸이 계속 아픈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함께 마음 건강도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물론이죠. 네, 마음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몸도 달라집니다. 이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죠.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느냐. 내가 몸이 나아지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또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자꾸 제거하고 마음이 행복한 걸 자꾸 상상하고 좋은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좋은 추억이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내가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또 행복한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호르몬이 바뀌게 되죠. 또 면역의 스위치도 호르몬이 바뀌면 우리 몸이 또 다시 달라진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쉽게 또 말씀을 드리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또 활성화시켜야 또 면역의 균형도 이루어지고 또 암도 낫게 되고 여러 다양한 질환들이 또 사라지게 되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암 환자들 보통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웃음 치료를 꼭 넣기도 하고, 또 발 마사지나 또 발을 자극하는 것들, 또 산책하는 것들, 명상이나 복식호흡 하는 것들을 반드시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더 좋아지면 몸도 빠르게 회복이 되니까요. 꼭 몸이 나아야 행복하다, 여기에서 조금만 생각을 좀 돌려서 마음을 좀 더 내가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같이 노력하시면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가 독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들, 몸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환경들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인데요. 환경을 통한 오염, 화학약품, 살충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라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 세포의 돌연변이나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다양한 약물의 사용입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한 면은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 면은 독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장기적인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약효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몸 전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고혈압이 없었는데도 또는 변비
장비가 없었는데도 어떤 약물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간이나 신장이 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몸 전체에는 독소가 쌓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또 나쁜 식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공식품도 가공한 음식이죠. 자연 유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불필요한 화학약품이 들어오고 또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트랜스 지방이나 또 나쁜 성분들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에는 불필요한 독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혈액도 탁하게 되고 또 림프도 막히게 되는, 림프 순환도 잘 안 되는 독소가 가득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소화되지 않을 만큼의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나 밤에 야식을 즐기는 이런 습관들이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달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을 드시면서 원래 없었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작용들, 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대사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깨지면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서 또 세포의 돌연변이나 또 독소의 축적이나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을 조심을 한다라면 이 암을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갈등이 바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픈 분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고민과 걱정,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있으십니다. 또 굉장히 불안하시고, 또 가족과의 갈등, 사회생활과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또 나 자신과의 갈등도 있죠. 이렇게 많은 갈등 속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갈등이 바로 스트레스와 연관지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갈등 상황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 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전립선암이나 일방암이나 이제 암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인체는 이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면역 기전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고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이 암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몸에서 이 세포들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막는 BAD라는 단백질이 세포 증식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기전으로 갈등이 원인이 되고 또 이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지 않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되면 암도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약 2만 명의 암 환자들의 암 종양 상태를 CT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의 이 종양은요, 모습이 마치 이 물결 무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 동전을 강물에 딱 던졌을 때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원형의 파동이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갈등이 점점 해결돼 가고 있는 환자들의 사진을 보면 이 물결무늬 이것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갈등이 해결된 환자가 약 6,500명 중에서 6,000명 정도는 계속 생존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암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암을 치료를 원한다면 그 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까지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암이 해결이 되고 또 암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면역 관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암이 생기기 전에는 몸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암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그만큼 몸이 변화를 겪다가 암 종양이 생기는 건데요. 저는 이 신호를 보내줄 때 반건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반건강 상태에서 다시 몸이 건강한 상태의 균형과 영양과 해독의 상태를 질서를 잡게 되면 다시 암이 걸리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보내주는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진통제를 사용해야만 멈춰지게 되는 두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통이 매일 있다. 잠깐씩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있고 또 진통제를 먹어야만 두통이 사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를 꼭 마셔야만 안정이 되는 그런 피로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우리는 이것을 만성피로라고 하죠. 만성피로도 역시 몸에 독소가 쌓인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로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각성하려고 커피를 마시거나 또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냥 즐거워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피로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커피라면 이것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과민 상태인데요. 흡연으로 반드시 눌러야만 안정이 되는 신경과민 상태. 이것도 역시 암이 보내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예민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흡연을 해야만 이것이 안정이 되고 흡연을 의지해야만 상황이라면 상당히 내 의지로 자율적인 상태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몸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떠한 증상 때문에 계속 꾸준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이것 또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절대 예방약이 아니고 또 치료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고통, 혈당이나 혈압이나 통증들을 일시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만 이 약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매일 먹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미 인체는 내가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니까 다 약을 먹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건 절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상태는 암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줄이는 방향, 또 약을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만들어야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늘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면역 상태가 깨어지게 되고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된 상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아보도우르의 이 면역 법칙에 의하면 과립구가 증가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 또한 암에 걸릴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갈등입니다. 피하고 싶은 갈등, 너무 고통스러운 이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몸은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이 호르몬의 변화로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면역 체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 갈등 상황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만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 늘 편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다닌다라면 내 자신의 현재 모습과 또 괜찮은 척을 하는 이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또 인체는 면역의 질서가 깨지면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이 모습 또한 나 자신과의 갈등의 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덟 번째로는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이 마음 상태,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내 마음에서 굉장히 또 고통을 수반하고 있고
또 나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마음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 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확신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늘 남들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역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10번째는 늘 이 기력이 없는 상태, 몸에 기운이 없는 상태, 늘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기운이 늘 없는 상태에서 인체의 방향은요, 독소가 잘 해결되지 않고 또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몸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 마음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서 반드시 이대로 오래가면 안 되겠다. 다시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겠다라는 방향으로 틀어준다면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삶의 과정이니까요. 반드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암 환자에게 꼭 도움이 되는 3가지 라이프 스타일은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숙면,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운동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네, 암 환자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데요. 실제 운동을 통해서 암세포의 성장이나 암 종양이 증식되지 않는 환경은 30% 정도 줄어든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운동은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 30분 정도, 길어야 1시간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몸에 암 환자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에 걸린 2,987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걸었는데도 사망률이 줄어든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걸었던 대장암에 걸린 약 7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일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걸었던 여성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61%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환자의 나이나 종양의 크기나 발생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말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국 임상중앙학회에서는 추천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운동 필수니까요. 하루에 30분 또 1시간 정도씩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면입니다. 숙면이 암을 예방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암을 유발하는데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잘 때 대장 용종이 걸릴 확률이 50%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숙면을 하는 동안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에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분비하게 되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인한 세포 재생과 또 암세포를 증식을 막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는 이 시간에 반드시 잘 주무시는 것,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운 마음인데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면역체계가 깨지게 되고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환경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암 환자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을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온 몸에서 몸 전체의 조화와 균형에 가깝게 됩니다. 실제로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 인생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불행한 것을 많이 느끼며 피해자처럼 살았던 한 여성이 감사의 길을 쓰면서 감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백혈구 세포가 정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암 환자들 상담을 할 때는 보통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스스로 뭔가 희생자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100번을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이 감사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감사한 걸 찾게 되니까 마음에서 안정이 나오고 마음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암에 걸린 분들은 운동, 숙면, 또 즐거운 마음 관리하는 것, 이 라이프 스타일을 꼭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잇몸 질환과 이 질병 그리고 암과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 남성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들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는 잇몸 안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죠. 이 세균 속에서도 유해한 균이 많은 상태이고 유해한 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잇몸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나쁜 균이 많고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잇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도 그리고 위장을 쭉 지나서 마지막 이제 항문까지 이르는 우리 몸의 이 장을 보면요. 약 9m 정도에 이릅니다. 같은 점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잇몸은 나쁘고 위장관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비슷한 이 균들이 소화기 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잇몸 질환과 병의 상관관계를 많이 연구하면서 잇몸에 해로운 균, 진지발리스라는 균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균이 구강암, 식도암, 간암, 췌장암 12가지 이상의 암적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균은 단순히 소화기 쪽에 관련된 암뿐만 아니라 뇌 쪽 질환인 치매하고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강에 있는 세균과 장에 있는 세균과의 또 연관성이 되는데요. 장에 있는 세균, 즉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건강한 균, 유익균과 해로운 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 이런 비율 사이에서 유해균이 증가할수록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다양한 많은 질병들과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뇌쪽 질환까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면 우리 몸 소화기 전체에서도 나쁜 균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염증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잇몸 건강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입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쉬운 일상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소금물로 아침마다 이 가글을 하는 겁니다. 2번째로는 우리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로 오일 풀링을 하는 겁니다. 이 코코넛 오일 속에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성분들이 있고요. 이 나쁜 세균들은 제거하고 입속에 좋은 세균들은 계속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코코넛 오일 풀링도 굉장히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유기농 이제 코코넛 오일을 준비를 하셔서 아침에 한 2스푼 정도 입안 가득 넣습니다. 최대 3분, 3분까지 좀 힘들 텐데 최대한 오래 3분 정도까지 인식을 하면서 가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릴 때는요, 이게 기름기 성분이다 보니까 일반 하수구에 버리지 마시고 휴지에 싸서 잘 뱉어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 풀링을 하면서 균염이나 구취나 입속 염증들이 많이 사라지는 좋은 효과들도 있습니다. 이미 암에 걸린 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독소를 빨리 제거해야 암세포가 줄어들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되는 물질들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 의하면 첫 번째 물을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염소로 소독한 물, 이 염소 자체가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 이 불소 또한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으면서 몸에는 알루미늄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몸에 있는 중금속이 빠져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건강 환경인데 오히려 중금속이 쌓이게 되니까 이 물 조심해야 되고요. 건강한 물은 깨끗한 미네랄이 있는 그런 자연에 가까운 물, 이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로는 이 환경 속에서도 화학약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환경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또 화장품을 바르는 이 모든 환경들 자체가 사실 거의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샴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에
화장품의 경우도 최대한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이 들어간 땀을 억제하는 그런 화장품에는요, 알루미늄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알츠하이머병을 30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으로는 머리 염색입니다. 이 머리 염색하는 그 성분도 두피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거를 또 해독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를 주고, 또 빠져나온 성분들이 방광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들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통계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염색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방광암의 발병 확률이 2배 더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염색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천연 염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암에 걸린 분들이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가공식품과 먹는 음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공식품 당연히 제조하고 보관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첨가물들은 세포막에서 유해한 성분들이 세포막에 영향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몸 전체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암 환자들에게 세포의 영양 흡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몸이 점점 살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양해야 된다, 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소화 흡수돼서 내 몸에 영향이 돼야 되겠죠.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들, 소화가 되지 않은 고기들 먹어봐야 소화시키는데 더 힘만 들게 되거든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또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은 소에서는 소의 성장 속도에 맞는 호르몬이지만 사람은 소처럼 성장하지 않죠. 사람에게 들어올 경우에는 암세포를 더 증식시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있는 성장 호르몬 맞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나 칼슘 공급을 위해서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암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우유를 선택했을 때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들이 더 커진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유는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식품입니다.